저희가 생각해보니까 그 제목이 뭔가 저희가 정해서 이렇게 가야 되나요? ETF 세계 정복으로 하자. ETF로 세계 정복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역시나 우리 정성인 한국투자식탁 운영 ETF 전략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갑자기 왜 ETF로 세계 정복이냐? ETF를 제가 많이 다뤘어요. 네네. 다뤘는데 좀 새로운 컨셉으로 이번에 투자자분들에게 더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아무래도 글로벌 쪽 시장 얘기도 좀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ETF로 세계 정복 좀 한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글로벌 투자를 ETF로 하면 좋다. 네. 예, 이렇게 해라. 좀 한번 투자 요령도 좀 가르쳐 주시고 하는 시간인데요. 전 세계 주식 시장 규모가 어림잡아서 생각하기도 어려울 만큼 예, 상당히 클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또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 차지해야 하는 비중도 네네. 좀 상당히 궁금한데 네네. 어떻습니까? 글로벌 시가총액을 다 더하면요. 네네네. 일단 6월 말 기준으로 네. 13.4 경원. 이게 전 세계 주식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네. 다 포함한 거죠. 다 포함하면요. 13.4 경원 정도 되고요. 사실 뭐 크기로만 따지면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네네네. 거기에서 이제 43%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네네네. 약 5.8 경원 정도.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아요. 2% 정도. 네. 약 2,700조 원. 코스피와 코스닥 다 합쳐서 순위로 보면 11위. 11위요? 네. 몇 개의 나라 중에 11위인가? 총 86개국 중에 11위. 네. 그래도 이거 참 애매하네요. 네, 좀 예. 약간은 아직은 조금 순위가 좀 낮다라고 봐야 네. 될 것 같고요. 아니 이거를 이제 여쭤본 이유가 보면은 상당히 많은 투자할 곳이 있다. 그만큼 글로벌 증시의 투자의 중요성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네네. 수치로만 봐도 사실 알 수 있는 홈 것 같고. 바이어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던 용어예요. 네. 말씀하셨던 내용이거든요. 네. 지금이야 해외 주식이나 해외 ETF 이런 투자에 굉장히 네. 인프라가 좋아졌잖아요. 네.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죠. 많으시고. 근데 사실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대형 연기금들을 포함한 대형 기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해외 비중이 압도적으로 낮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 압도적으로 올라왔거든요. 많이 올라요. 바로 이때 당시에 이제 압도적으로 낮은 이유가 홈 바이어스. 그러니까 내 집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거예요. 내 집이 좋다. 내 집 기업은 내가 잘한다. 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마켓에서 2%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 시장에 목을 메고 열심히 투자를 저희가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우리나라 주식도 좋지만 뭐 미국 주식도 좋고 뭐 중국 주식도 좋네라고 해서 사실 이제 해외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된 계기다라고 이제 생각을 그게 또 합니다. 일종의 이제 분산 투자죠.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가 이런 글로벌 증시에 네. 투자할 수 있는 수단, 방법 네네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좀 네. 있습니까? 일단 뭐 그 해외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네. 이제 한국은행이 자료를 발표를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대외 금융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매년 발표를 하는데 네. 지금 이제 6월 말에 발표를 한 걸 보니까 약 1.5억 달러. 네네네. 네. 이게 사실 사상 최고치예요. 그만큼 지금 국내 투자자분들의 해외 투자, 소위 서학개미라고 요즘 네.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서학개미 운동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를 좀 네. 봐야 되잖아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총 세 가지 관점이에요. 세 가지 방법인데 뭐 가장 첫 번째는 가장 이제 많이 하셨던 부분이 해외 펀드, 해외 펀드. 주식형 펀드에 네. 많이 투자를 하셨었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가장 익숙한 수단이자 네네네. 가장 상품 수가 많았었죠. 네네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서학 개미 운동이 일면서 주식 직구를 또 많이 하셨죠. 그죠. 그래서 특히 뭐 미국의 테슬라니,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주식들을 굉장히 직구를 많이 하셨죠. 네네. 그래서 이 주식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ETF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근데 ETF도 사실 뭐 요즘 서학개미 분들은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도 많이 투자를 하세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국내 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뭐 해외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상장돼 있겠죠. 네네. 예, 우리가 또 찾아보고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게 지금 해외 아까 말씀하신 직구 네네. 이거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 안에 있는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접근성 측면에서는 ETF가 네. 좀 뛰어나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럼요. 이제 일단 국내 상장 해외 ETF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네네네. 드려보면요. 낮에 거래할 수 있거든요. 아침에 거래할 수 있고요. 낮에. 저희 같은 직장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해서 그죠. 네,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자야 되는데 그게 정상이죠. 네, 사실 미국 주식을 거래하려면 밤에 해야죠. 밤에 해야죠. 새벽에 해야 됩니다. 네. 더군다나 사실 이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접근성 측면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 상장 ETF가 좀 압도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비용 측면이에요. 사실 비용 이퀄 번거로움 네.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뭐 미국 ETF 거래하시려면 환전 물론 증권사에서 다 해주지만 내가 환전도 해야 되고 환전 가지고 미국 주식 주문도 내야 되고 그죠. 그럼 사실 체결이 되면 내가 낮에 주문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내가 체결되는 가격을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예, 내일 그렇죠. 아침에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또 하나의 단점이거든요.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국내 상장은 내가 실시간 가격을 지금 보면서 이 ETF의 가격이 지금 예를 들어서 1,500원이다. 그럼 1,500원에 매매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굿. 저번 편에도 우리가 이제 액티브 ETF 얘기하면서 이제 패시브 ETF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보통 패시브 ETF가 증시 변동성을 추정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이걸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이제 ETF가 한글로는 상장지수 펀드예요. 네, 상장지수 펀드. 원래는 이제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니까 네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가 네네. 사실 직역인데 네네. 상장지수 펀드. 상장지수 펀드.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라는 네. 얘기거든요. 자, 코스피 200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ETF가 이제 국내에서 제일 큰 ETF예요. 네. 이 ETF는 코스피 200 지수 안에 들어가 있는 200개의 종목이 네. 예를 들어서 오늘 다 1%가 올랐어요. 네. 그러면 내가 200 ETF를 갖고 있으면 나의 수익률은 오늘 1%인 1%.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지수를 그대로 추정해서 따라간다라는 펀드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그대로 추정한다라고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액티브 펀드하고 좀 다른 게 액티브 펀드는 저희가 액티브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2% 오른다고 해서 나의 펀드 수익률, ETF 수익률이 2%가 가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네. 2%일 수도 있지만은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액티브 ETF는 시장 변동성을 추정한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패시브 ETF는 시장 변동성을 그대로 추정한다. 그게 뭐 벗어나고 하는 건 없고 그냥 그대로 지수를 그렇죠. 이제 따라간다고 미세하게 보는 뭐 거죠. 푸트 차이에 의해서 미세하게 조금 차이는 나지만은 그대로 따라서 가는 네, 거니까.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네. 가장 익숙한 지수가 MSCI 지수. 네. 이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MSCI가 뭐길래 우리를 그렇게 선진국에 네. 편입을 안 시키고 이러냐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네. 보통 MSCI에서 이 글로벌 시장을 네. 나누고 있잖아요. 네네네.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일단 MSCI에서는 네. 총 81개 국가를 가지고 4단계의 시장 분류를 해요. 네네. 근데 사실 마지막 단계 스탠드 언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불가 지역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투자 대상 분류는 3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도 나라는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네. 국가로 따지면은 자메이카, 파나마, 몰타 이런 국가들이 이제 MSCI에서 분류하는 스탠드얼론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분류는 돼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투자는 불가능한 투자는 지역이죠. 불가능한 지역. 뭐 팔레스타인, 레바논 네네. 이런 데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총 3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진국, 그다음에 네네네. 신흥국, 그다음에 프론티어 이렇게 네. 3 분류를 하고 있어요. 신흥국과 이머징 포함된 50개 국가를 가지고 MSCI All Country World Index라는 인덱스를 만들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 인덱스를 사실 이제 소위 외국인 투자자라고 말하는 이제 글로벌 투자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벤치마크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추정하는 자금 자체가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선진국 마켓은 이제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이런 국가들이 포함된 선진국 마켓인데요. 선진국 지수를 추정하는 패시브 펀드만 해도 약 1,000조 원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비중이 뭐 1% 들어간다고 하면 10조 원의 자금이 늘어나는 기계적으로 들어가는 개념인 거고요. 이머징 같은 경우에도 꽤 커요. 이머징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대만, 한국 뭐 이런 국가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좀 가슴이 아파요. 왜냐면 한국이 1위였는데 네. 지금 3위까지 밀려났어요. 일단 중국이 들어오면서 2위로 밀려났었는데 네. 최근에 뭐 TSMC 이런 기업들 포함하고 있는 대만의 시가총액이 좀 올라가면서 저희가 이제 3위로 좀 떨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이 이머징을 추정하는 펀드가 또 700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자금들, 패시브 펀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바뀌면 그대로 기계적으로 투자하거든요. 그죠. 때문에 이제 자금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사실 이 자금은 단순하게 얘들을 추정하는 펀드만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자금이기 네네네. 때문에 네. 실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A 연기금에서 벤치마크는 MSCI 이머징으로 하고 실제 펀드를 다르게 운용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관들이 투자하는 자금은 지금 제외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지수가 미치는 영향력은 정말 크다라고 생각을 그죠.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MSCI가 저희가 뭐 신용평가 회사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MSCI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개 분류에 대해서 글로벌 투자 자금의 이동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프론티어 마켓은 별도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프론티어 마켓을 추종하는 자금은 조금 작긴 해요. 2.3조 원 정도 규모인데 이제 베트남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한투운용에서도 이제 베트남 ETF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베트남을 추종하는 프론티어 마켓의 시총 1위는 일단 베트남이 35%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마켓에서 가장 중요한 자금 흐름이 바로 이 MSCI 분류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ETF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네. 지수를 추종하는 MSCI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밖에 없고 ETF로 활용했을 때 우리나라 증시에서 얼마나 많은 그 네. 해외 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국내 네. 상장돼 있는 글로벌 증시 ETF 이 종류하고도 조금 이제 연관이 좀 있는 부분이라 맞습니다. 예. 현재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저희 우리나라에 상장된 총 ETF 개수가 485개 네네. 정도 되거든요. 네. 그중에 이제 약 140개 정도가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에요. 예, 그래서 뭐 좀 30% 정도 비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해외 투자가 계속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내에 상장되는 해외 ETF의 비중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신규 상장되는 전체 ETF 중에서 네네네. 해외 주식형이나 해외형이 차지하는 비중들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저희 같은 ETF 운용회사들도 해외 주식형 ETF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투자자분들의 수요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국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 약 12개 국가 정도에 투자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미국형 상품이 제일 많고요. 그 외에 뭐 중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뭐 저희 킨덱스 ETF에 있는 뭐 러시아나 인도네시아 그리고 뭐 멕시코 이런 국가들 네네. 걸쳐서 총 12개 국가 정도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산도 굉장히 다양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자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주식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외에도 뭐 원자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그리고 통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떤 투자 수단으로서 자산 배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수단들은 상품으로 꽤 많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별로도 여러 가지고 네. 또 투자 자산에 따라서도 맞습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물론 또 이렇게 섞어서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보면은 해외 시장에 상장된 일단 지수 ETF, 네네. 예, 또 국내에 상장된 해외 지수 ETF 이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잖아요. 해외 지수 ETF를 두 개를 나눠본다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투자 대상에 있어서는 사실 네. 동일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 상장돼 있는 킨덱스 나스닥 100 ETF 네네네. 그리고 미국에 상장돼 있는 뭐 나스닥 100 ETF는 사실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대상은 미국에 있는 나스닥 100 지수 안에 100개 종목이고 사실 비중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동일한 벤치마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만 차이에 있어서는 투자자분들께서 원화로 사시느냐 달러로 사시느냐의 차이이고요. 일단 세금은 좀 달라요. 세금은 국내 상장 해외 ETF는 15.4%의 배당 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매매 차익과 배당 수익 모두 15.4%의 배당 소득이고요. 이제 미국 상장 ETF, 해외 상장 ETF 같은 경우에는 22%의 양도 소득세가 부과가 되죠. 다만 이거는 이제 1년 매매 차익 기준이고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되신다. 그리고 퇴직연금 부분은 국내 상장 ETF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ETF는 퇴직연금에서는 투자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ETF를 통한 글로벌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도 짜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낙 다양한 상품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짰을 때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요즘에 주식시장이 사실 코로나 국면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미국장이 오르면 끝나면 다음날 한국장이 올랐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장이 오르고 끝나면 유럽장은 또 올랐어요. 그렇게 계속 연쇄 반응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 올랐어요. 근데 유럽에서 갑자기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됐어요. 그럼 유럽 시장은 갑자기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각 시장 간의 상관 관계가 굉장히 좀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점에서 주식을 분산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보면은 각 국가마다 또 잘하는 산업군이 달라요. 한국 같은 경우에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높고 미국 같은 경우에 상당히 낮잖아요. 근데 이런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결국 뭐 미국이 됐던 중국이 됐던 한국이 됐던 각 국가별로 좀 분산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내가 꼭 좋아하는 산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어떤 투자 수익률을 좀 거둘 수 있다는 측면도 있어 보여요. 예, 제가 한 가지만 좀 추가적으로 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MSCI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네네.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MSCI의 그 지수 변동에 따른 투자 자금 이동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2019년에 18년 19년에 걸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MSCI 이머징 지수의 중국 비중이 올라왔었어요. 네네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중국 비중이 올라오면서 원래 비중이 높았던 한국의 비중이 떨어졌었거든요. 물론 주식시장에 다른 이슈들이 굉장히 많지만 2019년에 그 MSCI 중국 A주의 편입 비중이 늘어나는 시점에 보니까 네. 한국 주식시장의 지수 성과가 해당 월 5월, 네네. 8월, 11월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네. 이때 성과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네. 이게 왜 그랬는지 가만히 보니까 사실 아까 700조 원이라는 이머징 펀드들 네. 추종 네. 자금이 있다라고 네.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포함되어 있는 A 주식에 대해서 1%의 비중을 줄이기만 하더라도 사실 그 금액의 임팩트가 굉장히 큰 그쵸.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의 일부분의 비중을 축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작게는 몇십억에서 많게는 몇천억까지 각 개별 주식의 매도를 3일간 4일간에 걸쳐서 팔게 되는 되는 거예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자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 MSCI의 리밸런싱 자료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나 뭐 검색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식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꼭 한번 좀 점검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왜냐면 이제 MSCI 리밸런싱 1년에 4번 있고요. 큰 리밸런싱이 2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장에 이슈가 있어서 크게 오르거나 크게 빠지는 시장에서는 영향력이 작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다거나 이런 시장에서 또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들도 있어요. 네. MSCI 코리아 지수 내에서 편입 편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입되는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기계적으로 사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수 없고요. 있죠. 빠지는 종목들은 주가 하락률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꼭 이 부분을 한번 보고 넘어가 주십사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종목 있어도 네. 종목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발표할 때 이 종목이 이제 들어간다 네네. 라는 이슈만으로도 주가 슈팅이 난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왜냐면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으로 이제 자금이 들어가는 것들이 펀드에서 들어가는 것들이 네네. 있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MSCI 같은 경우는 그렇죠. 어떻겠냐. 네네. 예. 그만큼 영향이 크다. 그리고 방금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게 굉장한 투자 입장 꿀팁이에요. 네. 굿! 고수가 다른 게 없습니다. 네. 그런 거 잘 챙기면 고수가 될 거고 앞으로도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면 네네. 이런 꿀팁들이 줄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예.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글로벌 투자를 ETF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고요. 다음에도 또 네네. 나오셔갖고 우리 ETF에 대해서 또 새로운 세상을 한번 또 열어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